농담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2장 재미있는 기초과학 7. 수학이라는 이름의 멋진 안경. 국가와 지역을 막론하고 학교 안팎에서 수학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학교나 단체들도 학생들이 수학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수학이 중요하다고 여길까요?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수학을 강조하는 이유, 더 나아가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 때까지 배우는 수학은 대부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물건값을 계산하거나 아이들에게 사탕을 균등하게 나눠줄 때 등 사칙연산은 평생 유용하게 쓰입니다. 또 금융상품을 비교해 선택할 때는 복리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등과정 이후의 수학은 사실 한평생 살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최근 1년 사이 실생활에 절실히 필요해서 함수를 미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수학이나 공학 관련 직업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함수를 미분해 본 기억이 아련할 것입니다. 수학의 기원. 지금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수학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적 사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학, 철학, 과학, 정치, 건축 등 여러 분야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철학자들은 우주 만물을 관장하는 근원적 원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감지하는 모든 대상은 항상 변화하며 영원하지 않다는 데서 출발한 질문입니다. 항상 변화하는 우주 만물을 이해해야만 인간이 품은 자연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사는 북텍사스 지역은 이따금 몰아닥치는 집중호우와 우박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습니다. 여름마다 태풍을 겪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자연 현상을 막연히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대비하여 보험도 들고 피해 위치와 강도를 예측할 수도 있으니까요. 날씨를 예측할 수 없던 시절에는 이러한 악천후가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옛날 유럽 사람들은 우주를 관장하는 영원 불변의 원리를 추구해 왔고 이것을 아르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찾은 본질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수학입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 우주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수학을 통해 발견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수에 관련된 원리들을 발견하여 모아둔 것이 수학입니다. 우리는 수학이라는 유리창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주를 다시 관찰하게 됩니다. 우주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 물리학인데 대부분의 물리학 이론이 수학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가설을 세워 실험하고 그 다음 이론을 만들고 수학으로 뒷받침합니다. 때로는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실험적으로 깊이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 연구를 수학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이 제임스 맥스웰인데 그가 1864년에 발표한 맥스웰 방정식은 오늘날 전자기학, 즉 전기, 자기, 전파, 빛 등을 논할 때 그 출발점이 되는 방정식입니다.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빛을 포함한 전자기파의 속도는 일정한 상수값으로 도출됩니다. 맥스웰이 상수로 가정하거나 임의로 넣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수이어야 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빛을 쏘는 광원이 움직이더라도 말이죠. 빛의 속도를 측정하기도 버겁던 시절에 수학만으로 빛의 속도를 알아냈으니 큰 업적이라 할 만합니다. 이러한 수학적 결과가 아인슈타인이 만든 상대성 이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수학은 언어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마음속으로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서 사유의 도구가 됩니다.
언어가 제한적이면 생각도 제한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수학도 일종의 언어적 기능을 합니다. 단순한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고도의 논리적, 수리적 사고를 수학에서 배우면 그러한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더 폭넓고 유용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수학은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 어디를 가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인문학적 언어는 나라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지구상 문명국가의 모든 사람은 같은 수학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인류가 발견해낸 엄청난 도구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수학에 견줄 만한 수학 체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학이라는 도구의 보편성 덕분에 역사나 문화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수학을 익히고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수학. 만약 식당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 외식 사업의 규모와 예상 수익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는 수학적 논리적 추론만으로도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수, 평균적인 외식 빈도, 지역의 식당 수만 알면 사칙 연산만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복권 당첨 확률이 몇백만 분의 1이라는 것은 몇백만 번 정도 시도하면 한 번 정도 당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학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사실 복권은 당첨을 기대하기보다는 가볍게 즐기는 게임이 되어야 합니다. 불법 다단계 업종도 수학적으로만 보면 불합리성을 간단히 알아챌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부가가치의 창출 없이 끊임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누군가가 다단계의 최하층으로 계속 유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일이죠.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 없으니까요. 수학이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능력만을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감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틀을 만들어줍니다. 가게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내가 서 있는 줄만 천천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상을 감지하는 나에게서 벗어나 전체의 모습을 상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산대가 5개 열려 있고 우리는 그중 하나의 계산대 앞에 줄 서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각 계산대에서 1분에 1명씩 계산을 마친다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서 있는 줄을 제외한 4개의 계산대에서 평균적으로 1분에 4명씩 계산을 끝냅니다. 즉 대략 15초마다 1명씩 계산을 마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줄에서는 1분에 1명씩 계산을 끝내는데 옆 계산대들을 보니 15초에 1명씩 줄어듭니다. 알아채셨겠지만 이것은 착시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계산대와 그 외의 다른 모든 계산대를 2등분해서 관찰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비슷한 예로 엄치나 모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벌이나 직장 등 여러 조건을 갖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 자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열등감을 불러일으키죠.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엄친아가 많을까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한 번쯤 엄친아가 됩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은 다른 집에 알려져 엄친아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2년에 딱 한 번 주변에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친하지는 않더라도 인사 정도 하거나 소문을 통해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700명 정도 있다고 가정합시다. 사실 큰 숫자는 아닙니다. 학생이라면 학교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고 동창회, 동호회를 나가도 수십 명은 있으니까요. 700명이 2년에 딱 하루씩만 자랑할 일이 생겨도 2년 내내 하루에 1명은 자랑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 엄친아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엄친아가 많은 것은 주변에 특출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소문이 잘 전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확률도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책에 확률을 다루는 부분을 따로 넣기도 했지만 거기서 깊이 다루지 않은 독립사건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확률에서 독립사건이란 연속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그 확률이 이전 사건의 발생과 무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동전을 던져 앞이 나올 확률과
그 뒤에 주사위를 던져 2가 나올 확률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독립사건입니다. 이렇게 다른 종류의 사건은 독립사건임이 분명하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동전을 계속 던지는 경우에는 혼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3번 던져서 모두 앞이 나왔습니다. 이제 4번째 던지려고 하는데 앞이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요? 2분의 1일까요? 직관적으로는 왠지 2분의 1보다 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3번 연속으로 앞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4번째 동전 던지기를 지금 하지 않고 동전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1년 뒤에 하면 어떨까요? 1년 전에 연속 3번 앞이 나온 동전이니까 다시 앞이 나올 확률이 절반 이하일까요? 인위적인 조작이 없다면 동전의 앞이 나올 확률은 언제나 2분의 1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의 직관이 자주 다른 소리를 속삭입니다. 로또 번호를 알려준다는 사기성이 짙은 웹사이트를 보면 이전에 나온 숫자들을 분석해 새로운 숫자 조합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독립사건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주 로또 번호는 과거의 로또 번호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수학을 알면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 연소득이 2017년에 3만 달러에 진입했습니다. 1년간 우리가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입니다. 분배 정의나 사회 안전망 등에 관한 논의는 배제하고 수학적인 부분만 봅시다. 우리가 가지기 쉬운 첫 번째 오해는 평균 3만 달러와 자신의 현재 연봉을 직접 비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평균이라는 대표값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국민소득에는 근로소득 이외에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도 포함되므로 우리가 받는 근로소득과 1인당 국민소득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 평균값은 분포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같은 평균값이라 하더라도 개별 수치가 서로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이 저소득이어도 극소수의 사람들이 초고소득을 얻는다면 대중이 느끼는 평균과 숫자로 계산되는 평균 사이에는 괴리가 생깁니다. 1인당 국민소득과 관련해 더 재미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평균 3만 달러를 번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4인 가족의 소득이 12만 달러가 되지 않으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통계학에서 말하는 에르고딕 성질을 이용하면 이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에르고딕 성질이란 특정 시점의 통계적 평균이 시간적 평균과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동전 1만 개를 동시에 던지면 앞뒤가 약 1대1의 비율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의 동전을 한 번씩 1만 번 던져도 앞뒤 비율은 비슷하게 나오겠죠? 이것이 에르고딕 성질입니다. 소득 평균에 적용해 봅시다. 시간이 흐르면 승진도 하고 근무 경험이 늘어나니 시간에 따라 근로소득도 조금씩 오른다고 가정합시다. 같은 이유로 현재 근무 경험이 많은 누군가는 사회 초년생보다 연봉이 높겠죠. 올해라는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한 통계적 평균이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만약 한 개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소득을 전부 모아 사망 때의 나이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시간적 평균이고 에르고딕 성질에 의하여 1인당 국민소득과 비슷한 값을 보여줄 것입니다. 따라서 4인 가족을 잃은 젊은 부부가 가정의 총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의 4배가 되지 않는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20년 뒤 금융소득이 생기고 자녀들도 직업을 갖게 되면 이 4인 가족의 총수입은 평균 이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렇게 평균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도구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유용한 안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